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동빈입니다. 저는 사업한 지 한 30년 됐고요. 그전에는 포스코 연구소에서 한 10년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은 요즘 한창 MZ와 스크린 에이지를 대비해서 회사 내의 어떤 소통, 갈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제 소개는 저기 프린트물에 있는 거고, 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협업의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발열체입니다. 1700, 1800, 1900 대기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히터인데요. 유리 용해로 있고요. 아랫부분은 삼성전기나 LG화학 같은 데서 쓰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그런 소속로가 되겠고, 요 오른쪽에 맨 하단에 있는 건 지금 한창 핫한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구워내는 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제가 97년에 창업할 때 시작했던 아이템들이고, 지금 한 15년 전부터 나가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어떤 설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기 세라믹 이빨들이에요. 요새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90살, 100세 사시면서 임플란트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는 잇몸 아래 내려가는 하부 조직입니다. 그 위에는 세라믹 인공치아, 지르코니아라는 인공치아가 들어가는데 그게 1600도씨에서 한 15분 만에 구워야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1900도 히터가 이런 작은 열처리 설비에 있어요. 그럼 이 설비 어디에 가 있느냐? 치기공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치기공사들은 이 설비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가는 히터들이 저희 주력 상품이 되겠고요. 원료 사업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핸드폰이고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프린팅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한국이 원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고데기나 비데에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좀 따뜻하게 하는 거, 온풍 이런 데 들어가는 프린팅 히터 원료를 공급하고,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는 해양, 선박에 따개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원양어선이 한번 갔다 오면 연료값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거린대. 그래서 따개비가 좀 안 달라붙는 페인트를 좀 개발해 달라 이런 의뢰가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이제 김 공장, 김의 그 염분 때문에 설비들이 되게 부식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김 공장에 코팅제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 대표님들하고 좀 교류할 일들이 많았어요. 벤처기업 협회도 한 20년, 이노비즈 협회도 한 20년 있고, 지금은 강소기업 협회라는데 거기서 제가 해외사업위원장 맡고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적인 일 이외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털어놓으세요. 이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싶어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키우면 떠난다는 거, 그죠? 교육을 해도 직원들이 변화가 없다, 그죠? 시키는 것만 하려는 직원들이다. 근데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게 요즘들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뭐 기여를 안 하는데 계속 비전에 대한 얘기만 계속 갈고 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30대, 그죠? 40대 초반 정도가 아마 MZ라고들 하는데, 스크린 에이지는 아시죠? 짤파 세대라는데 201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이 조만간에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조직에 입사를 할 거고, MZ 세대와의 갈등 문제에서 추가로 이 짤파 세대 스크린 에이지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게 기업들의 되게 문제고,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저 스크린 에이지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죠? 핸드폰 갖고.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길에 다니는 좀비 같다 그래서 스몬비라고 부르죠.
요새 젊은 세대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 구두로서의 대화를 안 하는 세대, 이 세대들하고 어떻게 조직에 이끌어갈까 하는 것이 리더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쓰고 또 이런 자리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컨설팅을 하는데 좀 뭐 전공의 한계도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 소통의 기술인 코칭이라는 걸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담 심리학과 거진 마지막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살아왔던 부분의 어떤 경험, 창업 준비,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좀 공유해야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 거는, 성과보다는 사람을 좀 보니까 우리 회사 경우에 아웃풋들이 참 좋더라. 또 뭐가 좋냐? 이직률이 낮아지더라. 저희 회사 제조업을 보면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불량률이 제로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0년 동안 유럽에 수출하면서 불량률 제로로 갖고 온 이유는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리더분들이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요. 내 조직을 어떻게 지키고 갈 거냐 하는 게 요새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더의 태도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옛날같이 카리스마의 리더는 지금 이제 좀 한물간 리더형, 코치형 리더. 그 코치형 리더는 또 어떤 리더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여기 세 남자가 났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입니다.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최고 경영자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4선 하셨어요. 4번이나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접니다. 제가 왜 나왔냐면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좀 묻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추측입니다. 잘생겼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머리가 나쁘다, 뭐. 사실은 CEO 과정에서는 요거 이제 스타벅스 쿠폰 놓고 게임도 하고 저 퀴즈도 하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티아 나델라는 67년생이에요. 67년생인데 9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첫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각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러고 지내다가, 근데 그 아내는, 아누라는 아내는 정말 이 뇌성마비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목욕도 시키고 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내를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아내 너무 힘들고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술 먹는 걸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이 뇌성마비 아들 키우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런 어떤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커뮤니티에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서로 정보들도 교환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러면서 사티아 나델라가 자기는 공감이라는 능력을 키운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이가 26살 2022년에 사망을 합니다. 시력장애, 눈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마비로 결국은 숨을 거둬요. 그 사티아 나델라는 딸이 둘 있긴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잘 하는데, 저분의 얘기를 왜 하려면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IT의 공룡이죠. 거대한 기업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했어요. 김전무 라인, 뭐 이전무 라인, 뭐 박상무 라인 해서 일은 안 하고 정치적으로 로비 싸움만 한 거예요. CEO 취임을 하면서 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밑에 직원들은 그 라인 밑에 되게 힘들잖아요. 눈치 봐야 되니까.
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윗분을 만나서 또 설득하고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산 가치가 3천억 불. 그런데 아직도 최고 경영자거든요. 지금 자산 가치가 3조 6천억 불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키웠어요? 나는 뇌성마비 아들을 키우면서 공감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고 경영자가 임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임원들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IT 기업에 워낙 공룡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알아. 근데 사티아 나델라는 임원들한테 우리의 구호를 바꾼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운다. 겸손의 경영으로 슬로건을 바꿉니다. 그런 것이 공감 경영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저 CEO를 듣는데, 사실 요새 AI 때문에 많이들 뭐 인간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공부들도 많이 하고 강연도 되게 많은데, 사티아 나델라는 AI 기업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경영 방침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해서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겸손 경영 철학에서 사실 경쟁업체인 구글하고 또 애플하고 손잡고 협업을 합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 30의 나이에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로서 미국의 4선 대통령을 했고, 이분의 또 그 회고록에 나오는 거는 자기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흑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데 평생을 바쳐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공감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예로 합니다. 여기 이 사람 전데요. 저는 왜 여기 또 나왔을까요? 저는 태어날 때 61년도에 혈관 종양이라는 좀 안 좋은 종양을 몸에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들은 얘기지만 제가 61년생인데 이대병원, 그땐 동대문에 있었죠. 그때 이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버리세요. 못 살립니다. 그때 60년대 기술로는 못 살립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외과에다 그냥 기증하셨대요. 살리든지 말든지. 근데 다행히 살렸어요. 저 인큐베이터에서 8개월 살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서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분들하고 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저분들은 그냥 진짜 유명하신 분의 공감 사례로서 나오는 거고, 저는 사업 경영을 하면서 못 모르고 97년에 창업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객기에 약속을 했지만 30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 나도 공감 경영을 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들더라고요. 뭐 물론 혼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묻어서 좀 유명해지려고 여기 올렸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의 카리스마식이죠.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지시를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리더에서 지금은 MZ와 스크린 에이지를 대비해서 경청과 공감을 하는 리더로 바뀌지 않으면 점점 회사 내 조직 내에 힘들어질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 키우는 분들도 이런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 저 세대하고 지금 젊은 애들 세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이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휴먼 리더십, 코치형 리더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또 유명 인사가 나왔어요.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분 1961년생이에요.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하면 18살에 공대생으로서 제너럴 모터스의 견습생으로 알바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제너럴 모터스의
그 금형을 만드는 분이에요. 엔지니어. 그게 인연이 돼서 GM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최고 경영자세요. 2014년도에 경영자 취임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2014년에 큰 사건이 납니다. GM에서 2000년 초에 여러분들 지금은 버튼식의 시동을 거시잖아요. 이 키 돌리는 시동이 옛날에는 다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동키 불량을 그대로 임원들이 눈 감고 업체에 뇌물을 받고 씁니다. 2010년부터 한 10여 년을 쓰는데 혹시 옛날에 경험 있으세요? 이 시동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파워 핸들, 파워 브레이크 다 안 듣습니다. 그냥 차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고속도로 다니다 시동키들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불량이니까 온으로 가서 시동을 걸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량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주행 중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자동차 키에 막 인형 달고 뭐 달고 주렁주렁들 옛날에 달고 다녔잖아요. 이 무게를 못 이겨서 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시동이 꺼지면서 그냥 핸들도 안 듣고 브레이크도 안 되니까 죽었어요. 얼마 동안 죽었나? 10여 년 동안에 125명인가 죽었고요. 275명이 굉장히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시동키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600원. 600원의 불량을 그냥 눈 감고 납품을 받으면서 이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메리바바가 2014년도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이걸 오픈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날 때 파인버그라는 아주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 전문가가 있어요. 다 가서 힐링 치료도 하고 보상 액수도 적정하게 책정하는 그분을 고용해서 메리바바가 124명의 사망자 가족과 275명의 중상, 부상자 가족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그때 쓴 돈이 얼마일까요? 그 당시 2014년에 3조를 갖다 씁니다. 보상하는데. 그 57센트 시동키를 바꾸지 않고 10년 동안 자동차 팔아먹고 난 사고의 대가가 3조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어떤 공감 경영, 그래서 저분이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안전. 우리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정직해야 된다. 비리가 있으면 얘기해야 되고 하다가 R&D에 실수 있으면 밝혀야 되고 자동차 회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GM이. 근데 아직도 매년 순이익 10조를 기록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팔지만 지금 전기 자동차에 GM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순이익이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자동차 업계의 최초 여성 CEO로서 여성들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엔지니어, 공학계의 유리천장을 뚫은 모범적인 사례죠. 그래서 2014년에 주가가 30불, 2024년 5년 넘으면서 주당 80불 정도로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CEO를 하고 있는 거죠.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 다 아시는 스타벅스 회장님이십니다. 스타벅스는 82년도에 저 사람이 그 조그만 가게에 입사를 합니다. 원래 스타벅스가 70년 초에 시애틀에 향신료 팔고 작은 원두커피 갈아 파는 그런 기계 있는데 조금씩 크면서 82년도에 입사했고 380만 불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그 가게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투자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핍니다. 그게 뭘까요? 스타벅스에 커피 만드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있죠. 바리스타도 있고 뭐 빵도 좀 데펴주고
여러분들 미국의 의료보험이 엄청 비쌉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스타벅스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88년도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 20시간이라는 전 직원의 의료보험을 해결합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 비싼 의료보험을.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하워드 슐츠가 7살 때 아버지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일용 잡부였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했죠. 뭐 운전 배달도 하고. 근데 7살 되는 해에 기저귀 배달 트럭을 몰다 겨울에 엎어지셔서 골반이고 뭐 손목이고 발목이고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기 위해서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달린 거죠. 우리도 요즘 뭐 그런 거 돈 갖다 쓰면은 많이들 그 갚으라고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옛날에 그랬나 봐요.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동기가 돼서 내가 공감 능력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훗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한 4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자산 가치는 한 150조, 연매출 한 50조에 커피 팔아서. 사실 여기서 잠깐 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스타벅스 사건 좀 있었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금 회장님 뭐 사과의 말씀도 방송에서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영자들 지금 뭐 3세, 4세들은 사실 공감 능력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굳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 이유는 없지만 지금 1년에 사고하는 사태를 보고 너무 모른다. 5.18 유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걸 너무 좀 모른다. 근데 다행스럽게는 미국에서 본사에서 5.18 관련해서 세계 단체 기관에 정말 미안하다라는 사과 편지가 되면서 다시 스타벅스가 매출이 지금 원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미국에서 본사에서 사과문을 보내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MG하고 스크린에이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땡크데이라는 게 스타벅스의 30대 친구들이 한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 기관당총 들고 땡크도 있고 그런 사진이 뜨는 거죠. 제미나이 GPT에. 오, 그래? 땡크. 그리고 다른 파트는 박정철 사건에 턱 치니까 죽었다는 거니까 책상, 탁, 땡크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의 팀장들 해서 5.18을 겪은 세대가 40대 초반 이하는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18 유족들이나 그 사건이 의미하는 건 지금 MZ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임프레션이 있는 거죠. 땡크. 근데 이게 스크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과문을 낸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 다 아래 직원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이번에 그런 사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이렇게 경영진들의 마인드들이 이렇지? 그런 좀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할 거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스타벅스도 되게 힘들었어요. 슐츠가 어떤 용단을 내렸냐면 7,000개가 넘는 미국의 전 매장을 닫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릴까? 어떻게 하면 샌드위치를 맛있게 구울까?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할까? 이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마친 매장에 더 하나씩 재오픈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전국에 있는 매장을 한꺼번에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아까 그 의료보험 얘기도 나왔는데 하워드 슐츠는 직원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객이 왕이죠. 스타벅스는 고객이 두 번째예요. 내 직원이
우선입니다. 이게 너무 좀 다른 경영 방침이라는 걸 좀 느끼는데, 우리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고객이 왕이니까 뭐 어떤 직원은 따귀도 맞고 주차장에서 무릎도 꿇는데, 스타벅스는 이런 일이 없어요. 무조건 직원이 우선이고 고객은 두 번째. 물론 직원 교육을 잘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직원들을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호칭을 하고 그들에게 모든 복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도 엄청 올라가고 매장에서 알바로 하는 직원들조차도 로열티가 생기는 거죠. 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동행 리더십의 기본은 공감과 인파워먼트, 이네이블드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공감 경영이 되면 인파워먼트와 이네이블먼트는 자연적으로 따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인파워먼트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니네가 좀 소신 있게 일해. 책임감을 던져주는데 비전도 같이 주셔야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목적은 뭔지 이런 좀 디테일한 사항도 줘야 될 것 같고, 이네이블먼트는 쉽게 얘기하면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소신 있게 해봐. 근데 우리가 아래 직원들이 못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잘못하면 위에서 뭐 시말스 써라 물어내라. 그런데 좀 더 앞서가는 기업들의 리더들의 마인드들은 공감, 인파워먼트, 이네이블먼트. 그래서 공감이 되면 인파워먼트, 이네이블드는 좀 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공감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죠? 오케이. 국내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해외 기업만 보여줬는데 뭐 이걸 보여드리니까 가끔 이런 기업들하고 좀 안 좋은 추억이 계신 분들은 막 아니라고 막 부인하세요. 근데 그냥 대표적인 샘플로 우리나라도 풀무원이나 유한킴벌리, 애터미, 포스코, 오뚜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돌아가신 함 회장님이 이렇게 심장병 어린이 후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저는 뭐 포스코에 있었지만 포스코도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뭐 그냥 그런 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되게 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에. 글로벌은 아까 스타벅스도 있고 뭐 애플, 롤스로이스, 자포스, 구글 이러한 대기업들이 공감 경영의 대표적인 예로입니다. 뭐 요즘 뭐 AI가 발달이 돼서 안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국내와 해외의 샘플적인 기업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감은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 하드 스킬이라는 부분은 태어날 때 인성적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이 있거나 또 좀 인성이 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뭐 한 12세까지 인성이 결정이 되고 어떤 성향들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드 스킬이거든요. 배우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영 지금 일선에 있는 3세, 4세들 너무너무 금수저로 자랐잖아요. 이런 분들의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보면 생각들이 너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사는 거하고. 뭐 우리는 그들의 삶을 굳이 또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좋은 CEO들의 어떤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내가 내 조직에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드스 스킬이라고 했습니다. 인파워먼트 경영 아까 있죠. 뭐 근데 사실은 엄청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인파워먼트 경영 사례 얘기했고 이네이블먼트 경영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린트아웃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네이블먼트 경영 사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지금은 처음에 2년 정도 4천억, 지금은 2005년에 약 한 2조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게 큰 유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패션 업계에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인데
저희 위너테크놀로지는 어떤 공감 경영을 했냐면 제가 97년에 창업할 때 객기로 잘 모르면서 나는 여러 가지 복지를 걸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직원들의 자녀 대학은 무조건 인원수 관계없이 2년제, 4년제 유학까지 다 책임진다는. 그때는 애들이 뭐 22, 3살 뭐 이렇게 어렸으니까 걸어도 그런 돈 나갈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걸었고, 그 다음에 직원 배우자들의 생일만큼은 좀 챙겨주자. 집에서 열심히 내조하는 우리 부인들 생일만큼은 회사가 좀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좀 보내주자.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입사할 때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근데 중학교는 요즘 없고 고등학교 졸업은 좀 있었고요. 뭐 전문대, 대학 다 좋습니다. 성실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협업을 잘해야 좋을 것 같고, 막 석사도 뽑아오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는 중소기업에 잘 있지 않더라고요. 대기업으로 바로바로 가고. 그러나 원하면 학부, 석사, 박사 회사가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슈인데, 저희 직원들 데리고 해외 출장 갈 때 전부 비즈니스 태웁니다. 여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대표님들 잘 보면 해외나 어디 나가서 일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직원들이 많아요. 대표님은 모양새 갖추러 가는 경우들이 많죠. 직원들이 아젠다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예전에 그 일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는 직원들은 일반석에 가 있고 대표님은 다 비즈니스에 앉아서 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생산의 말단 직원들도 다 태워갖고 똑같이 가고 똑같은 호텔에서 자고 하는 부분이 직원들에게 엄청난 프라이드? 막 사진 찍어서 지네 SNS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그 순간 흐뭇했어요. 돈이 많아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좀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해외 출장 가서 대표하고 똑같이 갔다 왔다는 그 부분들이 이거는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걸 해보고 참 좋은 면이 참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 중에 몇 가지만 잠시 소개해 드린 거예요. 뭐 회사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점을 좀 직원들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면 많은 일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의 결론도 그겁니다. 내가 관점을 바꾸면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죠? 내가 직원의 입장,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뭐 자식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내가 그들을 대하는 말투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 시대에 MZ와 앞으로 들어올 스크린 에이지와 같이 협업해서 회사를 키워가고 조직을 키워간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코치가 되고 싶어서 코치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창업했을 때 그때도 경영지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마케팅도 모르겠고 연구만 했던 사람이 뭐 알겠어요? 자금 조달도 모르겠고 인사관리도 모르겠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었습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근데 뭐 기업이나 그 고위공무원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중소기업이 스타트업 이런 부품 소재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이렇게 좀 저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해주시고 가셔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사실 내가 좀 자리를 잡으면 스타트업이나 또는 조금 말동무가 필요한 리더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다 싶어서 컨설팅을 했는데 전공이 다르다 보니 할 말이 또 끊기더라고요. 뭐 제조업, 부품 소재 뭐 이런 유사한 같은 건 되는데 그 이외의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가 코칭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 20년 됐습니다. 이거는 잘 전공을 몰라도 소통의 기술이다. 질문의 기술.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7년 동안 자격증도 따고 뭐 수업도 몇백 시간 듣고 한 1000여 시간 정도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제 소개하느라고 지금 만든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코치는 왜 제가 좋으냐면, 이게 내 직원 상하 조직이라도 동등한 파트너 입장에 같은 레벨을 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지만 그만큼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코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스포츠의 코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가리키는 거고, 혹은 코칭을 받아보셨다든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20년 됐는데도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코칭이 뭐냐? 이게 국제코치연맹, 국제코치연맹이나 한국코치협회나 역사가 똑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 기차를 탄 사람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마 리더예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오로지 외길만 가는 거예요. 기찻길. 근데 코치가 저 코치의 어원에서 따온 겁니다. 마차. 그죠? 마차 마부인데 뒤에 탄 고객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코칭이에요. 그림상으로 쉽게 이해하면 고객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러면 코칭 대화는 뭐냐? 고객이 주제를 정하고 고객이 하고 싶은 얘기, 고객이 이루고 싶은 얘기. 그게 직원이 됐던 가족이 됐던 기타 다른 분이 됐던 간에 고객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다 답을 찾고, 소위 말해서 낚시 갈 때 낚시를 해줄 거냐, 낚시를 가르쳐 줄 거냐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코칭의 또 하나의 설명하는 그림이 몇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인데, 저는 사자성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는데, 병아리가 37도, 8도에서 약 3주 정도 있어요. 병아리가 된대요. 그런데 부화할 때 어미가 닭이 좀 이렇게 쪄주면 병아리가 힘들지 않게 부화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데 마찬가지예요. 고객과 코치의 그 역할을 좀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코치형 리더십의 정의. 코치는 질문만 해요. 제가 처음에 코칭을 배울 때 너무 날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얘네들? 뭐 시간당 10만 원서부터 30만 원 정도 받는데 계속 질문만 해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존재세요? 당신의 가치관은 뭐예요?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모습은 뭐예요? 나는 뭘 좀 조언을 받으려고 왔는데, 근데 세월이 지금 5년, 6년 흐르고 나니까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리더들은 에고가 엄청 셉니다. 안 바뀌어요. 코칭 통해서 바뀐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코칭을 해도 받아도 안 바뀝니다. 근데 코칭을 왜 하느냐? 내가 바뀌기 위해서. 저는 셀프 코칭을 해요. 그 질문을 내가 좀 난관이 있을 때, 좀 힘들 때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그거죠.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한 거야? 나의 초심은 뭐였어? 근데 지금 좀 힘들잖아? 왜 힘들까? 이걸 넘기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내가 그리는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60, 70의 내 모습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고, 근데 만일 제가 회장님한테 앉아서 자꾸 이런 질문하면요, 짜증 날 거예요. 그죠? 돈 받고 저기 질문만 하고 안 바뀌어요. 솔직히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왜 저희 직원들, 임원들이 다 받았냐면, 그 코치하고 5회, 10회 질문을 통해서 코치가 이런 질문할 때 내가 이런 대답을 했지.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해냈지. 왜냐하면 질문하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좀 익혀보라는 거예요. 5회 10회 동안. 그리고 코치가 가면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어떤 문답의 질문의 기술을 나한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책으로 배워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후반에는 제가 워크시트처럼 보여드렸어요. 원래 이게 CEO 과정 2시간, 뭐 1시간 4, 50분 할 때 쓰는 교재인데 인쇄를 해드린다 그래서 그냥 다 드렸는데,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현재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까. 그 행동 계획도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코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리더십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생물학자 윌리엄 머 박사가 닭 실험을 했어요. 소위 닭장에서 아주 힘 있는 닭들, 센 닭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닭들이 계속 센 닭들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지네들끼리 잡아먹고 다 죽더라는 거죠. 인간 세상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면 뭘 하냐면, 야, 우수한 인력 좀 소개시켜줘봐. 너 아는 사람 없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수한 인력이 대표님 회사에 가실까요? 안 간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5년, 10년, 15년 꾸준히 일하는 직원을 좀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요. 어떻게? 교육 보낼까? 그런 거 말고요. 제일 먼저 시도하라는 게 코칭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게 하세요. 30만 원씩 5번 하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150만 원에 요즘 뭐 하냐면 석세스 파인더라고, 그 석세스 파인더는 진단을 하시는 분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냅니다. 캐나다에서 한 50년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진단인데 좀 비싸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은 그걸 하는데 요새 3만 원짜리 12가지 DNA라는 게 또 나왔어요. 강점 분석. 이것도 한 A4 용지 한 15페이지 쫙 평가해 줍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 받았어요. 장점이 뭐냐? 부서별로, 팀별로, 회사 전체에 강점, 단점을 분석해 줘요. 그래서 이 팀에 맞는 성향은 뭐야? 이 팀은 뭐야? 이 친구는 뭘 잘해?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데이터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친구는 발표를 잘해요. 데이터 정리를 잘한 사람이 이분한테 가면, 야, 이거 네가 정리해서 발표해봐. 근데 사실 성향에 따라서 남 앞에 나서는 거 좀 꺼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날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발표를 잘하는 친구, 네가 발표해봐 정리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향들을 리더들이 알면 두 친구를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주면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하냐면 대기업에서 임원을 승진시킬 때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승진을 시켜놨는데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승진시키기 전에 이 강점 분석, 성향 분석을 먼저 하고 거기서 나온 걸 보고 이 친구의 적합한 분야가 어디냐를 보고 승진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성과자들의 임원들을 살펴보니 그냥 승진할 때까지 일 잘한 거 놓고 그냥 발령을 내버리니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HR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의 HR, 중견기업에서는 이걸 꼭 테스트를 해서 임원들을 재배치를 합니다. 이거 아웃풋이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적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이 진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좀 그냥 막 직원들한테 일 시키지 말고 이런 거 좀 받게 해서 이 친구가 이런 걸 좀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봐서 그 부족한 걸 갖고 좀 코칭을 몇 대 받게 해서 내 회사, 내 식구, 내 직원을 키우는 게 지금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연을 다니면서 중소기업 대표님한테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 잘한다고 승진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을 좀 찾아주는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러 다닙니다. 코이 법칙도 리더십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본의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1m까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내 직원들을 어떤 분위기, 어떤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직원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리더들은 많은 걸 좀 고민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소소한 일 주면 그 직원은 맨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마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전국 전 세계에서도 막 어디 곳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리더십의 교육이 4,000개가 넘는데요. 무슨 리더십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리더십에 대한 교육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직원하고 같이 성장하는 동행 리더십이 아니면 그 나머지 리더십도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 리더십들 막 교수님들 많이 연구하시고 하는 것도 직원하고 내가 성장하는 그 기본 하에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직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데 리더십 교육 백날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그림 슈퍼다, 그죠? 그다음에 이런 코이, 이 그림 사진은 조금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하여튼 무슨 일을 할 때 좀 그래 맞다, 강사가 그때 이런 그림 보여줬지, 뭐 한마디 나갈래도 좀 약간 머뭇거리시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몇 시까지죠? 사실 이 뒷부분은 그 보통 잠깐 브레이크 시간 갖고 이제 CEO 과정에서 2인 1조가 돼서 막 연습할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뭐 코칭의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치형 리더십, 코치들은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하나, 어떤 관점에서 지금 그 고객들을 대해야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이 이거는 조직에서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일을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는데 한 번쯤 물러서서, 아까 관점과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뭐였어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서 듣고 야단 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사항을 나도 좀 같이 알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하워드 슐츠가 얘기했던 파트너십. 우리 모든 같은 사람들이야. 동급들이야. 그런 맥락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해결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뭐 몇백 가지 있어요. 제가 다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문맥, 이 PPT 자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직원들을 파트너로 여기고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을 좀 알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코치형 리더가 되는 질문들입니다.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안 해보면 아마 이게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사실 CEO 과정에서는 2인 1조 해갖고 한 2, 30분 계속 트레이닝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핸드폰에 카톡에도 올려진 자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읽어보시면 오늘은 요 질문 한번 내 회사에 가서 조직에 가서 좀 해볼까? 되게 아마 어색할 거예요. 저는 대표님들한테 그래요. 이 강의나 수업을 끝나고 나서는 좀 과감하게 변하셔야 된다는 얘기해요. 우리 대표님 좀 뭐 잘못 드셨나 할 정도로 직원들이 얘기할 정도로 서서히는 안 바뀝니다. 서서히는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실행을 촉진하는 질문. 작업이 잘 마무리됐을 때 다음의 스텝. 이것도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 김 대리가 원하는 다음에 대안은 뭐야? 뭘 더 하고 싶어? 그 얘기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내가 이 회사에 소속감이 있는 그런 직원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표, 리더의 말 한마디는 진짜 직원들한테 치명적입니다. 그죠? 신나서 회사를 나오기도 하고 내일부터 회사 가기 싫기도 하고. 근데 우리 대표님들 말 그냥 픽픽 던지시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은 그죠? 해결이 아니라 옆에 같이 서주는 거.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곁에 서는 대표, 묻는 대표, 지시가 아니라 물어봐주는 대표, 그리고 위에 쓰지 않고 옆에 서주는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제 경험을 쓰는데, 또 하나 경청.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 잘 못하고 리더들이 잘 못합니다. 솔직히. 경청. 직원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우리 뭐 할까요? 저 사람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바로 치고 들어가야지 하는 준비가 우리는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오는 첫 마디가 그런데 나는, 이거 경청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한국 리더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는 회장님, 한 2천억 하는 회장님하고 몇 년 전에 식사할 일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그 얘기 하세요. 나는 회의 들어갈 때 A4 용지 옆에다 하나 두고 나는 바보야를 10번 쓰신대요. 그리고 그 A4 용지 10번 쓴 거를 옆에다 놓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야, 뭐 대리가 얘기하고 과장이 얘기하는데 내가 막 치고 들어가려고 경험상. 근데 옆에 나는 바보야라는 종이가 있잖아.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몇 달 이걸 하면서 습관을 들였대. 그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회의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다 한마디씩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나는 바보야 10번 쓰면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경청을 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뭐 많이 딴 데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또 상당히 그 앞선 이론들도 되게 많지만, 저는 대표님들, 리더분들이 내 현장에 돌아가서 좀 직원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그죠? 또 직원들을 이해하고 내 조직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자, 코칭이라는 게요, 달래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삼성 오래전에 했어요.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코칭이라는 걸, 여기는 코칭이라고 안 했죠. 그죠? 뭐 FC에서 퍼스트 코칭, 죄송합니다. 대기업들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나름 앞서가서 대기업이 된 것도 있지만, 나름 회사 HR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것도 사실이에요. 삼성 같으면은 사내 코치가 한 500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코치님한테 가가지고 면담 신청해서 그래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상담을 좀 받는, 빨리 결정하고 가는 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같이 직원 30명 있는 회사에서도 임원하고 팀장들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좋아요. 제가 좋아서 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코칭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코치님들 많으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속내들을 내요. 대표 욕도 좀 하고, 그죠? 근데 대표님들 절대 아시면 안 돼요. 코칭에 대한 내용이 뭔지 리포트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비밀 유지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직원들 성장합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피오 코칭 2004년 엄청들 일찍 시작했어요. 앞서가는 기업의 모델.
하이닉스. 그죠? 중소기업 대표님들, 조직의 리더, 뭐 공공기관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요새 코칭들이 좀 이제 코치님들의 그 수준들이 되게 높아졌고 또 상담 받으라면 안 받습니다. 그죠? 상담 받으면 내가 무슨 정신 이상인 줄 알고 근데 코칭 받으라니까 받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담은 고객이 갖고 온 문제를 다뤄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오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코칭은 이 문제를 갖고 온 고객을 다루는 거예요. 이 고객이 뭐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 문제 뒤에 숨은 이 고객의 마인드는 뭔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공이 달라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조금 여건이 되시면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코칭을 되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제가 만드는 이 PPT 자료에 여러분들의 회사나 기관도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한번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BM 이 로고 보세요. 이거 기발하지 않아요? 이게 초기의 로고예요. 눈, I, B, 벌, 그죠? M. 근데 지금 이게 이제 IBM 이 로고로 왔는데 옛날엔 저런 회계한 직원들이 만든 로고도 회사 대표로 썼어요. 로고로. 우리 같으면 이거 썼을까요? 직원이 이런 그림 갖고 와서 우리 회사 로고로 하자 그러면? 이런 데서 경영자들의 좀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코칭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직원들이 조금 자기의 능력, 생각을 발휘할 수 있게 판을 좀 깔아주자는 얘기예요. 뭘 좀 도와주면 좋겠어? 뭐가 애로사항이야? 좀 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홍보를 좀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뭐 좀 자료상으로 정리하면 보고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직원이 성장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에서 내리는 지시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뭘 할 거를 찾는 거. 요즘은 이제 제미나이고 GPT 뭐 이런 것들이 AI가 많아서 직원들이 잘 찾아와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에서 기여로 좀 직원들을 바라보는 각도를 좀 바꾸자는 거. 대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R이 있어서 하는데 중소기업의 코칭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었고 이제 아셨다면 여러분들의 결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뭐 1억 2억 주고 우수인력 스카우트 해봐야 오래 다니지도 않을 건데 그냥 몇백만 원 들여서 내 핵심 인력들 조금 성장시키는 게 아마 동행성장, 동방성장의 지름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결정 이런 뭐 학자들이 또 얘기한 부분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인정받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리더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이제 제가 CEO 과정 할 때 하는 대화 내용들이에요. 한번 프린트물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좀 아실 것 같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한 부분들이 키워드이긴데 지금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조직원들 그리고 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어투를 조금 바꾸시면 어떤가 싶네. 그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또 다른 예. 그죠? 그리고 일 이외의 어떤 사적인 부분들도 뭐 여행, 액티비티,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리더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 일 잘하고 근무 연수 높아가지고 뭐 포상 주는 거 못지않게 사생활과 관심사를 건드려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형 리더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직에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뭐 직원들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죠? 힘든 부분들 그리고 개발하고 싶은 것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질문해 주시면 직원들의 아프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자녀들한테 성적 얼마고 학기 말고서 언제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 어떤 아이돌 좋아하는지, 그죠? 요즘 친구들하고 어저께 무슨 깔깔거리고 웃었던 일이 뭔지 이런 거 하세요. 한국의 아빠들 되게 서툴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도 좀 바꾸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이 중에 하나도 좋고 앞에 나온 질문도 좋고 한번 내 조직원하고 1대1로 한번 해보세요. 정 코칭 질문이 어려우시면 존댓말 하세요.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끝에 요자만 불러도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뭐 진짜 대표님들, 회장님들 할 때 뭘 물어보냐면요. 회장님 월급 누가 주세요? 직원들? 내가 주지 그러세요. 회장님 월급 누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결제하지 이러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맨 위에 보시면 어떠세요? 와, 저 회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공장 직원, 사무직 직원. 근데 아래 보면 어떠세요? 저 회사 망했나? 그래. 그래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캐치를 하세요. 직원들 월급도 직원들이 벌어서 가져가는 거고 회장님 월급도 직원들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래 아무도 없다 그러면 회장님 월급 누가 주시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관점과 태도입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은 거 생각하면 다 소중한 내 직원들이에요. 그 소중한 직원들, 가족 같다면 함부로 그렇게 막 막말하고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직원들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하신다면 오늘부터 좀 달리하시고 학칙불고는 대표님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얘기해요. 공부 안 하시면 승질만 생깁니다. 왜? 젊은 애들 다 배워갖고 오는데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뭐 재미나이라도 좀 배우시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대표님도요. 라떼 나는 소리 안 듣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다 아시겠죠? 99.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2024년도에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죠? 그 중소기업 중에서 10년 내 폐업이 70%가 폐업을 하고, 그죠? 30년 존속하던 기업이 국내 2%, 해외 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사업 현실이 힘든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물론 M&A 하거나 해서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유니콘 기업 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조다리 매출로 간다는 게. 그러면 장수 기업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일본의 장수 기업이 33,000개래요. 100년 넘은 기업이. 200년 넘은 게 한 3,000개 되고 미국도 한 1,000개. 근데 미국은 M&A를 워낙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유지하는 기업만 1,000개가 넘는데 우리나라 10개? 20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숫자인데 포인트는 저겁니다. 1조의 유니콘 기업보다 100년, 200년, 500년간은 라스트 무버가 되는 기업의 리더가 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메시지. 거대한 외형 매출보다 성공하는 기업, 나 혼자 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 조직원과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인으로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강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책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7, 8년 전에 코칭을 받으면서 저도 사업에 역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마다 하나의 이런 그림들을 놓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인생의 목표의 나침반은 잘 방향을 가리키면서 순항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나의 셀프 코칭 중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한 장으로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질문 오셔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직원들하고 더 나아지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할까? 이런 질문으로 질문의 패턴을 좀 바꾸시면 어떤가 싶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현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